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재판 선고를 한 달 앞두고 3년 전에 받은 시계의 잔금을 갑자기 갚았습니다. 이게 정말 깜빡하고 있던 잔금일까요? 지금부터 드릴 얘기는 김건희 씨 측이 최근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약 900만 원을 보낸 사건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스위스 최고급 시계, 그 잔금이라는 명목으로요. 그리고 이 이체 내역을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빚을 갚았네? 그러면 깨끗한 거래였구나. 그런데 제가 오늘 보려는 건 정반대입니다.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돈을 언제 갚았느냐. 그 타이밍이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질문을 두 개 던져놓겠습니다. 왜 3년 동안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1심 선고를 코앞에 둔 지금이었을까요? 이 두 질문에 답이 안 되는 순간 구매대행이라는 해명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뒤늦은 송금 자체를 쟁점으로도 안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까지 따라오시면 이 사건이 시계 하나값 얘기가 아니라는 게 보일 겁니다. 먼저 분명히 해두죠. 이건 비싼 시계 한 개의 가격을 다투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공적 권한이 사적인 거래의 대상이 됐느냐, 그 구조를 다투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겹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먼저 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 동기, 왜 지금 갚았고 법적으로 이게 왜 알선수재라는 무거운 죄로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결과, 이게 왜 매관매직이라는 훨씬 큰 그림의 한 조각인지,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상파 뉴스나 보수 신문 헤드라인만 보면 이 사건은 잔금 지급이라는 단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송금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 날짜를 정면으로 짚은 보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거기에 이 사건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자, 표면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씨가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배경으로 여러 인사와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재판입니다. 그 여러 갈래 중에서 오늘 얘기할 시계는 2022년 9월 무렵의 일이에요. 특검의 공소장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봇계를 만드는 사업가 서성빈 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나 공공 영역의 지원과 편의를 기대했고 그 청탁과 함께 고가의 시계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시계가 바로 바쉐론 콘스탄틴, 공소장상으로는 약 900만 원 상당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명품 시계 하나 수준이 아니에요. 그 물건 자체가 고액의 금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 어지간한 자동차 한 대 값입니다. 받은 게 시계냐 현금이냐만 다를 뿐이지 무게로 따지면 거의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왜 하필 로봇계 사업가일까요? 로봇, 그러니까 지능형 로봇이나 무인 체계는 지금 정부 예산이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국방 재난 산업 현장까지. 이런 분야일수록 정부 과제 하나 공공 조달한 거니 회사의 운명을 바꿔요. 그러니까 사업가 입장에서 대통령실에 닿을 수 있는 통로 하나가 얼마나 큰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특검이 이걸 사업 지원 청탁이라고 본 배경에는 이런 산업의 생리가 깔려 있어요. 한 가지 더 짚을게요. 이 시계가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원래도 스위스 최고급 브랜드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시계였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이 사건 때문에 더 유명해진 면이 있어요. 그만큼 상징성이 큰 물건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손목에 사업가가 건넨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올라가 있었다. 이 그림 하나가 주는 무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시계가 비싸냐 싸냐가 아닙니다. 그 시계가 도대체 어떤 관계에서 어떤 부탁과 함께 어떤 명목으로 건너갔느냐, 선물인지 구매 대행인지 아니면 청탁의 대가인지, 바로 이 성격 규정이 재판의 진짜 칼끝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측 그리고 시계를 건넸다는 서성빈 씨 둘 다 특검과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핵심은 한 문장이에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구매 대행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시계는 서 씨가 김 씨 대신 사다 준 물건일 뿐이고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김 씨 측 설명으로는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먼저 줬고 나머지 잔금이 9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그걸 최근에야 뒤늦게 갚았다는 거예요. 500만 원이라는 숫자도 한번 볼까요? 4천만 원에 가까운 시계의 계약금이 500만 원. 전체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거래에서 이렇게 적은 계약금만 걸어두고 나머지를 3년 가까이 비워두는 경우가 흔할까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이 900만 원을요. 거래라고 부르기에는 정산되지 않은 잔액이 너무 오래, 너무 크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변호인 측 해명은 이렇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서 씨와 접촉하기가 어려웠고 증인 신문이 다 끝난 뒤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때 갚으려다 보니 늦어졌다. 그러니 늦게 갚은 것뿐이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접촉이 어려워서 돈을 못 줬다고 했죠. 그런데 계좌 이체라는 건 상대가 눈앞에 없어도 계좌 번호만 있으면 1분이면 됩니다. 구매 대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듣는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 적이 또 있나 싶어요. 눈 가리고 아웅. 딱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특검이 본 그림은 이것과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특검은 이 시계를 단순한 개인적 선물로 보지 않았어요. 사업상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금품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구조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업가 서 씨는 자기 사업에 정부나 공공 영역의 지원을 기대했고 대통령 배우자인 김 씨에게 그 취지의 청탁과 함께 고가 시계를 전달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건 사적인 교류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과 영향력이 사적 거래의 대상이 된 중대한 부패 범죄라는 겁니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정확히 이 논리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계 하나를 두고 한쪽은 심부름값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권력을 판 대가라고 하는 겁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이 재판의 전부예요. 여기서 잠깐 한번 정리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잔금까지 다 갚았다. 계약금도 진작에 줬다. 그러면 이건 그냥 돈 주고 산 시계 아니냐. 거래가 깔끔하게 끝난 거 아니냐. 솔직히 여기서 이야기를 닫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르는 칼끝은 돈을 언제 다 갚았느냐가 아니에요. 그건 2022년 9월 그 시점에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청탁과 시계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오직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5년에 잔금을 갚는다고 해서 2022년에 벌어진 일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이 뒤늦은 송금 자체를 쟁점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사후 약방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약방문을 쓴다는 그 말이 이 송금에 그대로 들어맞아요. 그러면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필 1심 선고를 한 달 앞둔 지금이었을까요? 3년을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사업 청탁을 이유로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 이게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걸리는 죄명이 뭘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줄여서 특가법상 알선수재입니다. 알선수재. 단어가 좀 딱딱하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공무원이 할 일을 내가 대신 손 써주겠다. 이런 명목으로 돈이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만 해도 성립하는 죄예요. 여기서 핵심은 받는 사람이 꼭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 하나 정리하고 가죠. 공무원이 직접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그건 뇌물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러니 뇌물죄를 그대로 들이대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등장하는 게 알선수재예요. 공무원 본인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일을 봐주겠다는 사람이 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거죠. 대통령 배우자라는 자리가 바로 이 알선의 통로로 의심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배우자라는 신분은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약한 고리가 됩니다. 그러니 김건희 씨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냐는 말은 사실 방어가 안 됩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본인이 공무원은 아니어도 대통령의 직무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자리로 평가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 문제도 함께 걸리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셨을 겁니다. 알선수재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인데 특검은 왜 7년 6개월을 구형했을까? 법정형보다 더 높잖아요. 이게 경합범 가중이라는 구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혐의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함께 묶이면 최종적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이 상한선 자체가 올라가요. 시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금품 수수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같이 걸려 있으니까 특검이 7년 6개월이라는 숫자를 꺼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이런 사건에서 양형, 그러니까 형량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면요. 받은 금품이 얼마나 큰지, 몇 번이나 받았는지, 그리고 청탁의 내용이 인사나 사업 편의처럼 공적 권한과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 있는지입니다. 시계 한 점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부탁이 붙어 있었느냐가 형량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 씨 측이 구매 대행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매달리는 겁니다. 청탁이라는 연결고리만 끊어내면 알선수재라는 죄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시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시계에 붙은 의미를 떼어내려는 싸움인 거죠. 자, 이제 다시 시계로 돌아옵시다. 만약 구매 대행이라는 해명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을 판 대가가 한순간에 심부름값으로 바뀝니다. 매관매직이 동네 심부름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프레임이 굳어지면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지 이 질문 하나만 따라가도 그림이 정리됩니다.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만약 누구든 권력자 곁에 있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짜리 물건을 안기고 나서 문제가 되면 그거 대신 사준 거예요 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다면, 알선수재라는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건의 판단이 단순히 김건희 씨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변호인 측 해명을 다시 한번 뜯어볼까요? 증인 신문이 끝난 뒤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때 갚으려 했다는 거죠. 이 말 곱씹어보면 묘합니다. 증인 신문 전에 갚으면 오해를 산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 이 돈의 움직임이 재판에 어떻게 비칠지를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정말 단순한 물건값이었다면 재판이 어떻게 비칠지를 왜 그렇게까지 따졌을까요?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이 돈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이체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금은 사적인 정산이 아니라 처음부터 법정을 향해 설계된 행동에 가까워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갚았느냐? 서씨가 아니라 재판부라는 거죠. 그럼 특검은 이 뒤늦은 송금을 어떻게 봤을까요? 특검의 시각은 단호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본격화되고 선거까지 가까워진 뒤에야 돈을 보낸 것은 사후적인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걸로 형량을 깎아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특검도 다 말하지 않은 한 가지를 짚고 싶어요. 구매 대행이었다면 영수증은 3년 전에 있었어야 합니다. 진짜 그냥 대신 사준 물건이었다면 잔금은 그때 바로 정리됐겠죠. 3년을 끌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잔금이 비어 있었다는 건 그동안은 사실상 받은 것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선고를 코앞에 두고 그 빈칸을 메운 순간 역설적으로 그동안은 선물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됩니다. 타이밍이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 그 옛말이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이 송금 날짜 하나가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 정확했던 겁니다. 그 이상함의 정체가 통장 이체 날짜에 그대로 찍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송금이 1심 양형에는 영향을 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태도를 볼 때 하나의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는 있어요. 다만 그것만으로 유무죄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유무죄와 양형은 다른 층의 문제니까요. 유무죄는 2022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로 갈리고 양형은 그 위에서 형량을 조절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이 송금은 잘해야 양형에서 약간의 변수일 뿐 사건의 본질을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럼 1심에서 진짜 승부는 어디서 갈릴까요?
결국 2022년 9월 그 시점의 정황입니다. 시계가 오갈 무렵 서 씨가 실제로 어떤 지원을 기대했는지, 그 기대가 김 씨 측에 어떤 형태로 전달됐는지. 청탁이라는 건 보통 계약서처럼 또렷한 문서로 남지 않아요. 그래서 주고받은 메시지, 만남의 정황, 전후의 행동 같은 간접 증거들을 어떻게 엮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특검은 이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려 하고, 변호인은 그 조각들을 다시 흩어놓으려 하는 거죠. 그 줄다리기의 결과가 한 달 뒤 판결문에 담깁니다.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봅시다. 이 사건의 진짜 이름은 시계가 아닙니다. 매관매직이에요. 공소장은 시계 하나만 떼어놓고 보지 않습니다. 인사청탁, 사업청탁, 그리고 거기에 따라 붙은 고가의 금품들, 이걸 하나의 구조로 묶고 있어요. 매관매직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말, 벼슬자리를 돈으로 사고 팔던 그 시절, 나라의 자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 순간 그 나라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우리는 역사에서 이미 봤습니다. 그게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2022년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의혹으로 제기됐다는 게 이 사건의 무게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볼까요? 만약 법원이 이 구매 대행 논리를 받아들이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권력 주변에 고가의 물건을 안깁니다.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때 가서 잔금이라며 돈을 보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거래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네 단계가 하나에 빠져나가는 공식이 되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이 영수증 한 장으로 무력화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심 판단은 김건희 씨 개인을 넘어서 앞으로의 기준선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여론도 둘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늦게라도 갚았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해요. 다른 한쪽에서는 하필 선고 직전에 갚은 게 더 이상하다고 보죠. 그런데 이 두 반응의 차이는 사실 이 사건을 사적 거래로 보느냐 공적 부패로 보느냐의 차이와 정확히 겹칩니다. 시계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같은 송금이 변제가 되기도 하고 알리바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겹 더 들어가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지점이 나옵니다. 김건희 씨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대통령의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 한 점을 두고 다투는 건 단순히 사치품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공적 권한이 사적으로 동원됐느냐는 질문과 같은 줄기에 있는 것. 12.3 이후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책임 규명의 한 갈래라는 거죠. 조금 더 멀리서 보면 이건 한 나라가 권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부부 주변에서 고가의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한국의 권력 구조를 들여다볼 때 그 정점이 사적 이익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익힙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국내 정치를 넘어서 한국이라는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요. 시계 한 점이 생각보다 멀리까지 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잔금 지급을 마치 성의 표시처럼 정상 참작 사유처럼 부드럽게 다룬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는 어떤 톤으로 임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사안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대상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기우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지상파 헤드라인 보수 신문 일면만 보고 있으면 이 온도차는 절대 안 보입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깜빡하고 있던 잔금이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보면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본 건 늦은 송금이 아니었어요. 늦게 만든 알리바이였습니다. 다시 분명히 해두죠. 1심의 유무죄는 이 돈을 언제 갚았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그 시점에 청탁이 있었는지, 시계와 그 청탁 사이에 대가 관계가 있었는지, 그 증거가 어느 쪽으로 더 설득력 있게 인정되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이 뒤늦은 송금은 무죄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정황의 한 조각으로 남습니다. 갚았다는 사실보다 3년을 기다렸다가 하필 지금 갚았다는 그 선택이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처음 이 뉴스를 보며 느꼈던 그 작은 위화감,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이제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한 달 뒤 1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때 법원이 이 타이밍을 어떻게 읽어낼지 그게 진짜 시험대입니다. 단순히 김건희 씨 한 사람의 형량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문제되면 나중에 값 치르면 그만이란 논리가 한 번이라도 통하면 권력자 곁에 선물과 청탁의 대가를 가르는 그 선이 앞으로 모두에게 흐려집니다. 이건 단지 과거를 심판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 같은 일을 반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을 다시 긋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을 시계값 다툼이 아니라 그 선을 다시 긋는 재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1심 결과가 나오면 판결문의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뜯어봐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심 선고가 나오는 날 그 판결을 가장 먼저 함께 뜯어보겠습니다.